2015년 11월 23일 돌마케팅 소비자 분석 2탄. 지난 시간에 우리 영경씨를 찾아보았으니 이제는 그 영경씨의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해지는구나. 이제는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마케팅 관점으로다가 알아볼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마케팅의 관점. 그냥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알아본다면 그건 심리학이겠죠. 다루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마케팅의 관점으로 본다. 이라면 범위와 깊이가 줄어들어요. 마케팅이 알아야 할 인간의 심리와 행동.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살짝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학교 심리학과는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 4년을 배웁니다. 그 정도 분량이에요. 그런데 마케팅에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서너 과목을 배웁니다. 4년 대 서너 과목. 관점에 따라서 분량의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나 철학과 분들이 마케팅을 하면 좋다고 그랬던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우는 분들이 마케팅을 하시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 도 아니지 한 몇 년 전부터 마케팅에 아주 오묘한 친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마케팅. 이름부터 뭔가 오묘하죠? 이름만 들어서는 뭔지 감도 잘 안 와요. 이게 필립 코틀러라는 마케팅에서 되게 유명한 아저씨가 말한 건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거창한 겁니다. 이 영적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적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한다 라는 정도만 말해왔죠. 그걸 이제 코틀러 아저씨가 영적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짓고 개념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모아서 이름을 붙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코틀러 아저씨가 별거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이 아저씨 되게 잘난 사람이에요. 영적 마케팅, 스피리추얼 마케팅, 이게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마케팅은 인간의 감성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성. 사랑, 감동, 기쁨, 분노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한다면 그거의 핵심은 감성이에요. 사람은 언뜻 이성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건 감성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감성이라는 건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해요. 이성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감성에 비하면 이성, 논리 이런 거는 엄청 쉬운 거예요. 감성이고는 진짜 골 때리는 놈입니다. 제가 좀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이랬다가도 저런 것 같고 저랬다가도 또 이런 것 같고 여성분들은 이 말을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남성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나는 여자가 좋은데, 더 다가가고 싶은데,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성적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감성적이질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자가 더 감성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지. 남자는 감성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막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뭐 하겠어요? 이성적으로
제자가 왜 화를 내고 짜증내는지를 분석해요. 그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자는 감성으로 그러는 건데 그걸 이성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니까 안 되는 거고 답답한 거예요. 제가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남성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을 배우시는 분들도 감성의 중요성을 잊어선 안 됩니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건 이성의 영역이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건 감성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감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게 인간의 감성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다? 100% 정확한 이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이론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이해하실 때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확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론들은 전부 가설이에요.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만든 가설입니다. 그냥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더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이론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려고 하세요. 저게 왜 저렇지? 내가 저랬었나? 사람들이 실제로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원래 저 사람은 이론과 다르네. 왜 그럴까?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르게 되는 걸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설이 가설인 이유는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틀린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의외로 재밌습니다. 저는 한때 사람들 관찰하는 게 취미였어요. 제가 돌마케팅 끝에 넣은 것 중에 아싸 금요일 있죠. 제가 그거 넣은 이유 중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거기서 서빙이랑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일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손님이랑 직원들 관찰하는 거였어요. 저 손님은 왜 저럴까? 저러는 이유가 뭘까? 서빙하는 쟤는 또 왜 저럴까? 저러는 이유는 뭘까? 쟤는 왜 저렇게 이쁠까? 근데 쟤는 왜 날 싫어할까? 요런 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심리를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설고 버벅거리는데 나중에 익숙해지잖아요? 어우, 그럼 이거는 뭐 거진 관심법이에요. 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는 거지.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 아싸 금요일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점심때 밥을 먹잖아요. 군대처럼 식판에다가 밥을 먹어요. 근데 밥 다 먹고 식판을 정리할 때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뒷정리를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지.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 제가 참 매력적이라 생각했던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직급이 높은 코치셨는데 그분 성격이 되게 매력적이라서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자주 관찰했는데 아니 이거는 변태구나. 제가 그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위바위보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 코치가 가위바위보 할 때 내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식판 치우게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골려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 초딩들이 좋아하는 애 못 살게 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관찰을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코치를 관찰했듯이, 아니, 관심 있게 지켜봤듯이 마케팅은 소비자를 관찰해서 소비자의 경향이나 패턴을 찾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는다?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봐야죠. 우리 소비자가 그런 이론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소비자가 이론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네? 이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가 왜 이론과 다른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직접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관찰할 일은 없을 겁니다. 논문이나 칼럼 같은 2차 자료를 찾다 보면 진짜 앵간한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똑똑한 양반들이 소비자 관찰에서 논문 쓰고 칼럼 쓰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거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앞에 뭐 엄청 많았는데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욕구를 봅니다. 우리의 욕구, desire. 마케팅은 뭐라고 했죠? 소비에서 수요를 찾고 그 수요를 교환으로 만들어서 쭉 이어가는 거다. 이 욕구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소비랑 똑같아요. 소비는 뭡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왜 해요? 필요하니까 혹은 원하니까. 이거를 이제 마케팅에서는 니즈와 원츠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즈와 원츠. 그게 욕구입니다. 인간이 필요한 거, 인간이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욕구고 소비자의 소비가 되는 거예요. 욕구 만족을 위해, 욕구 충족을 위해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분석에서는 이 욕구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우리 소비자가 무슨 욕구 때문에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가? 이거지요. 이거를 가장 보기 쉽게 그려놓은 게 뭐냐면 역시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겁니다. slow, slow, quick, quick, slow, slow, 매슬로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매슬로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뭐 뒤에 여러 가지 무슨 이론, 무슨 모델 짜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땐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인간은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우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도 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시대의 마케팅은 3번이랑 4번, 5번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리와 안전의 욕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 돼 버렸거든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기업이 제대로 된 정신머리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생리와 안전의 욕구는 100%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마케팅에서는 이 1, 2번 욕구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1, 2번 욕구에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가 있다, 이러면 그건 뭐예요? 뭐긴 뭐야, 헬조선이지. 그래서 저는 이 1, 2번 욕구도 중요하게 보고 알려드릴 거예요. 헬조선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제껴 봅시다. 1번 생리적 욕구. 이건 뭐 간단합니다. 먹고 싸고 자고 분가분가하고 이런 욕구들이에요. 인간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을 보실 때는 항상 니즈와 원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먹는 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먹고 배만 부르면 끝입니까? 아니죠. 먹는 걸 단순히 니즈로 봐버리면 음식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료 퍼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왜 그럴까? 원츠 때문입니다. 원츠. 이 시대에 인간이 원하는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을 누릴 수 있어야만이 인간이 욕구 만족을 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마케팅으로 가져와 봅시다. 치느님 먹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습니까? 아니면 치느님이 맛있어서 먹습니까? 아마도 후자.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거면 치는 힘보다는 밟는 힘이 더 적절하겠죠. 이렇게 소비자 분석은 욕구의 니즈보다는 원치를 더 깊고 세밀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입맛은 다 다르잖아요. 치는 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석을 할 때 우리의 소비자는 식욕이 있다, 있다고로 분석하면 싸대기 맞습니다. 아니 그럼 식욕 없는 사람도 있나? 소비자 분석할 때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식욕이 있는데 어떤 음식은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싫어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알러지 때문에 뒤진다 라고 디테일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니즈가 아니라 원치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2번 한번 봅시다. 안전의 욕구. 위험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편안하고 안정적이길 원하는 욕구입니다. 이거는 뭐 헬조선에서 박살이 난 부분이죠. 세월호, 메르스, 방산비리.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욕구 불만을 가진다는 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마케팅에서는 1, 2번 욕구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전부 욕구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는 건 뭐다? 이미 그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원치를 더 조사하고 분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해서 브랜드 애호도를 높여서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좀 깊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지금 이 2번 욕구가 불만족된 상태예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얘들이 처음에 한국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할 때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안전이에요. 우리 자동차는 안전하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자동차가 안전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안전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자동차 브랜드가 한국 시장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자동차는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한국에 있는 자동차는 한국 자동차 기업이 만드는 거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온 해외 자동차 브랜드가 안전성이라는 메시지를 말하는 건 소비자 분석을 하고 제품 분석을 하고 브랜드 분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걔들이 마케팅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다 조사하고 분석해서 나온 메시지가 우리 자동차는 안전하다 라는 거예요. 한국 자동차가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욕구, 한국 소비자들이 불만족하고 있는 욕구, 그게 안전이라는 겁니다. 자, 2번, 안전에 대한 욕구. 자동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거 자동차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월호, 메르스, 방산비리. 한국 소비자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 2번 욕구가 불만족된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의 마케팅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정치하는 애들이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정치하는 애들 중에 차별성 없는 애들 있죠? 똥꼬 빠지게 뛰어다니지만 실상 기억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멍청한 애들. 걔들이 이걸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번을 봅시다. 사회적 욕구. 서로 간의 애정, 친밀함, 소속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요즘 뭐 솔로족들이 늘어난다, 연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래요. 솔로에 연애 결혼 다 포기했지만 그거는 제가 흙수저라서 그런 거예요. 돈 많고 빽 있었어 봐. 내가 미쳤다고 혼자 살아?
헬조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겁니다. 물론 뭐 진짜 혼자 사는 게 좋아서 그러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혼자 사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진짜 혼자는 아니에요. 인터넷이든 TV든 게임이든 동호회든 가만 보면 다들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못 살거든요. 진짜 무인도 같은 데 혼자 던져놓으면 그 사람은 자살하거나 미쳐요. 한국에서 이번 안전의 욕구만큼이나 불만족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회적 욕구입니다.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려면 어딜 보면 되나? 일본입니다. 한국은 지금 솔로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일본은 한국보다 10년은 더 먼저 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어떤 산업이 떴습니까? 귀 파주는 가게, 손잡아주는 가게, 대화해주는 가게,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섹스 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그쪽으로 미쳐 있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건 섹스 산업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들입니다. 그렇다는 건 한국도 조만간 그런 산업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산업들이 오늘날 한국의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터넷, TV, 게임, 동호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커뮤니티나 게임, 친구들이 애인과 같을 순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새로 생겨난 산업들을 가만 보면 결국엔 그겁니다. 애인이 해주는 행동들이 산업이 된 거예요. 무릎 베게 해주고, 손잡아주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잔인한 거거든요.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어쩌면 진짜 인간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일본은 이미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한국도 거의 그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케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정말 이거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밝게 갈게요. 이것도 슬슬 어두워진다. 죄송합니다. 명랑하게 갈게요. 그래서 이 3번 욕구도 소비자 분석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를 되게 좋아한다. 혹은 뭐 동호회 모임 같은 걸 참석한다. 그러면 그 소비자는 뭐예요? 사회적 욕구에 결핍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소비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건 꼭 사회적 욕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4번 혹은 5번 욕구 때문일 가능성도 높아요. 4번 존경의 욕구, 5번 자아실현의 욕구. 이거 두 개를 성장 욕구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뭔가 불만족하거나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하기 위해 가지는 욕구라는 거예요. 1, 2, 3번 욕구 같은 경우는 결핍 욕구라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을 느끼는 욕구입니다. 반면에 4번, 5번 욕구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사람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4번, 존경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들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동호회를 가보면 이런 욕구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뭐 어디 대학을 나왔네, 재산이 얼마가 있네, 차를 뭘 타고 다니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은 4번 욕구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라. 나를 부러워해줘라.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이구 내 새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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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궁디팡팡 해줍니다. 그러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의 욕구도 충족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 제 욕구도 충족하는 거죠. 자, 이 4번. 존경의 욕구를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고급 제품, 고급 브랜드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 부르는 것들이죠. 그게 이 존경의 욕구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사실 명품이라 불리는 제품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수백 수천만 원짜리 옷이며 액세서리며 자동차며 그런 것들이 뭐 기능적으로나 품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런 명품 시장은 엄청나게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그런 걸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존경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이라 불리는 브랜드들은 가격이 더 비쌀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런 사람들이 가진 존경의 욕구를 더 강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십억대 자산가인데 오히려 허름한 차림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삼색 스레바를 신는다.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더 존경합니다. 통장에 10만 원 들어있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저 허접한 새끼라고 욕을 하지만 수십억 있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대단하다고 존경을 해요. 참 재밌죠? 그래서 허접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십억 가진 사람이 그렇게까지 검소하게 생활한다는 거는 존경의 욕구를 다른 형태로 충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검소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봐주고 칭찬해주는 걸 즐긴다는 거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일단 버스 타고 쓰레빠 씻는 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돈만 한 수십억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칭찬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이 존경의 욕구는 경영학 중에 인사관리에서도 아주 주의 깊게 보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인사관리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엄청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 월급을 올려주고 보너스를 주면 만사 땡인 줄 알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돈 엄청 많이 줬는데 왜 안 좋아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저 양반이 원하는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높은 직급이구나. 그리고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지만 돈보다도 지위, 명예에 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분 계시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는 거죠.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약간 그쪽입니다. 돈보다는 명예가 좋아요. 물론 돈도 좋지. 근데 돈 가질래? 명예 가질래? 그러면 저는 명예 가질 겁니다. 단,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시불 현금 박치기로 29억 9천만 원이면 저는 명예 대신 돈으로 갑니다. 29억 9천만 원. 할부 안 되고, 카드 안 되고, 수표 안 됩니다. 신사임당으로 비타 500 같은 데 넣어서 바로 싸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접선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구입하셔야 돼요. 사람 일 모른다고 나중에 내가 잘 돼 봐봐.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자아실현의 욕구를 봅시다. 처음에 말했던 영적 마케팅이 여기랑 관련이 많습니다. 자아실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자기 자신의 완성, 자기 인생의 보람,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감이 잘 안 오죠? 욕구 중에서도 특히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게 자아실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거를 사회공헌, 봉사활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문화생활, 여가생활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참 이게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이라는 걸 좀 구체화시키자면 내가 되고 싶은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완벽한 모습의 나.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착하고 명예롭고 싶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돈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마누라와 딸내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사춘기 딸에게도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고, 60, 70이 돼서도 내 마누라한테는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그리는 완성된 형태의 저예요. 이게 저의 자아 실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완성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활동들이 자아 실현을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나왔습니다. 제가 자아 실현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진실인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은 결국엔 자아 실현의 욕구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 제품이, 우리 브랜드가 과연 소비자의 자아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닭집을 해요. 닭을 튀겨. 그러면 내가 튀기는 닭이 그걸 먹는 소비자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닭 튀기는데 무슨 자아 실현을 하냐고 비웃으시겠지만, 저 지금 진지합니다. 그리고 닭 튀기는 걸로도 자아 실현할 수 있어요. 정답은 사회적 활동입니다. 닭 튀겨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닭 튀긴 걸 싸들고 가서 고아원 아이들과 나눠 먹는 거죠. 이러면 우리 집에 닭을 시키는 소비자들은 간접적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는 나쁘게 살 거야, 악당이 되겠어,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릇된 명분과 사상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IS, 파시스트, 독재자,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전부 다 지들만의 명분을 가지고 정당화해요. 그래, 나 나쁜 놈이다, 어쩔래? 이러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지가 착하다 그러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향,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그릴 때 자기를 착하게 그려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치킨 한 마리를 시키더라도 좋은 일 하는 가게에서 시키는 게 자신의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기부는 하지 않지만, 내가 직접 봉사활동을 가진 않지만, 저 가게에서 치킨을 시킴으로써 나도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마케팅이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있습니다. 소비자의 자아 실현 욕구를 이거보다 더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미지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자의 자아 실현 욕구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 듣고 나니까 되게 쉽죠?
인간의 모든 활동은 자아실현과 관계되어 있고 그중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아실현 욕구는 사회공헌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욕구, 인간의 욕구. 지금까지 마케팅에서 소비자 분석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소비자의 욕구를 봤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욕구를 따로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라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케팅의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관여도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관여도. 이건 말이 좀 어렵죠? 이 관여도라는 건 사람이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광고예요. 우리는 수많은 광고를 봅니다. 굳이 뭐 TV, 인터넷 같은 매체가 아니라도 전단지, 간판, 심지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도 다 브랜드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하나하나 다 관심을 기울여서 봅니까? 안 보죠. 왜 그럴까? 수많은 광고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지나쳐버려요. 분명히 내 눈에는 보였을 텐데, 분명히 내 귀에는 들렸을 텐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관여도 때문이에요. 나한테 관계없는 광고는, 내가 관심 없는 광고는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관심 있는 광고는 어때요? 아주 쏙쏙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한다고 매일 저녁을 굶어요. 근데 TV를 트니까 치느님 광고가 나와. 그러면 그 광고가 내 위장을 저격합니다. 평소라면 저게 무슨 광고인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채널 돌렸을 텐데 내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 광고를 넋놓고 보게 돼요. 화면 속 치킨이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라. 그래도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니까 불굴의 의지로 참았어. 근데 물이라도 마시자 해서 냉장고에 갔는데 아이고, 냉장고 문짝에 치느님 병따개며 전단지며 쿠폰이며 장난이 아니게 붙어 있어요. 이것도 오늘 붙은 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몇 주 전부터 혹은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집 냉장고 문짝에 붙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눈길조차 안 가던 애들이 오늘은 나한테 말을 걸어요. 야, 그런다고 네가 잘생기고 이뻐질 것 같아? 살은 빠져도 못생긴 건 안 빠져. 그리고 솔직히 치킨 한 마리 먹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너. 너 벌써 일주일째 저녁 안 먹었잖아. 그럼 오늘은 한 마리 뜯어도 되는 거야.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 너를 위한 선물. 그리고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데 너 쿠폰 8장 있더라. 2마리만 더 시키면 한 마리가 공짜. 이게 관여도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특정 제품과 광고에 대한 나의 관여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든 경우는 나의 욕구가 튀어나온 겁니다. 식욕이라는 욕구가 결핍돼서 치느님에 대한 관여도가 폭발한 거예요. 이 관여도는 크게 3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제품의 특성. 제일 먼저, 나. 그러니까 소비자 개개인에 따라서 관여도가 결정될 수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취향이죠.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에 더 관심을 기울일 거고, 자기를 꾸미길 좋아하는 사람은 패션에 관련된 정보에 더 관심을 기울일 거예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여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의 관여도는 지속적 관여라고도 해요. 지속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에 꽂혀 있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정보들에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제품 정보나 광고를 일부러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요거를 물고 들어가는 게 바로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쓰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그다지 사람들의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 아니야. 그래서 당최 우리 광고를 보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요소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세우는 거예요. 최근에 이거랑 아주 딱 맞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김연아 씨 있죠? 피겨 여왕 김연아 씨가 어떤 은행에 광고를 찍으셨어요. 요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그 광고를 찾아서 보고 그랬습니다. 김연아 씨가 어이구 이제 어른이 되셨더라고요. 여신도 이런 여신이 없습니다. 엄청나졌어요. 김연경 씨에 대한 제 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거 광고 못 보셨던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진짜 어우 눈이 부십디다. 이것처럼 광고를 하는 제품 자체가 높은 관여도를 가지기 힘들 때, 이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써서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행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지속적 관여도 없지만 김연아 씨에 대해서는 관심도 높고 지속적 관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경 씨는 왜 광고 안 찍지? 마케팅 업자분들, 우리 영경 씨 광고 찍읍시다. 나중에 돌 마케팅에서 광고 분석도 하고 애드브리프도 할 텐데 그때 1순위 광고는 뭐다? 영경 씨 나오는 광고입니다. 2순위는 연아 씨 광고. 오, 그러고 보니까 이름에 연자 들어가는 사람이 다 이쁘네요. 또 누가 있지? 없나? 어쨌든 업자분들, 이런 게 바이럴이고 이런 게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우리 영경 씨 광고 찍읍시다. 아, 있다. 하연수 씨. 귀여움의 끝판왕 하연수 씨도 연자 들어가네요. 이로써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름에 연자 들어가는 여자 사람은 다 이쁩니다. 자, 다음으로 관여도는 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이어트 할 때 치킨이 땡기는 게 바로 그거죠. 그것처럼 욕구가 생겼을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 갔었을 때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나 뭐 이거는 수만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생겨나는 관여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황적 관여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지속적 관여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면 이 상황적 관여는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관여도가 쑥 올랐다가 그 상황이 지나면 관여도가 쑥 줄어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 관여 같은 경우는 지속적 관여보다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관여도가 들쑥날쑥하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공략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광고 중에는 아예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보여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머시갱이 원샷, 거기서 와이퍼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동차 앞유리 닦는 와이퍼. 평소에 운전자들은 와이퍼에 대해서 큰 관여도를 가지지 않아요. 와이퍼가 와이퍼지 뭐. 그런데 비가 올 때는 관여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게 와이퍼를 계속 돌리는데도 시야가 잘 안 보여. 그러면 그때는 짜증이 확 나고 와이퍼에 대한 관여도도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제 비가 그치고 와이퍼 쓸 일이 없으면 와이퍼에 대한 관여도도 쑥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머시갱이 원샷 개들의 와이퍼 광고를 보면 광고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운전자의 시야가 엄청나게 방해받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보라 이거지. 넌 이미 지금은 관여도가 낮지만 이거 봐라. 비 올 때는 빡치지 않느냐. 기억나지? 응? 전에 가을비 올 때 그때는 운전하면서 욕을 좀 많이 했니? 그렇게 욕을 하고 불평을 했으면서 와이퍼 왜 안 바꿔? 그러다가 또 비 오면 그때 돼서 빡치고 욕하고, 응? 그니까 내가 지금 광고로 알려줄 때 이거 사. 이렇게 소비자가 과거에 처했던 혹은 앞으로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광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상황적 관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에 따른 관여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관여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품의 특성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관여도에 관련해서 크게 6가지 특성만 말씀드릴 겁니다. 이 6가지를 지각된 위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위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품이 이런 특성을 가졌을 때 소비자가 위험을 느끼고 높은 관여도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각된 위험을 느낀다. 이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품에 이런 특성이 있을 때 소비자는 높은 관여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6가지는 사실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신체적 위험. 이거는 제품이 소비자한테 신체적인 해를 입힐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럴 때 소비자는 그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약입니다. 의약품. 약 잘못 먹으면 가잖아요. 내가 이거를 먹었을 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괜히 걱정이 돼서 그 약에 대한 내 관여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만약 우리 제품이 바로 이 신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소비자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소비자를 안심시켜야죠. 우리 제품은 안전합니다. 무슨 제품 안전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먹어서 죽을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2번째, 성능 위험. 이거는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확신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 역시 소비자는 그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제품이 그래요. 대기업 제품보다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왠지 찝찝해. 중소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따금씩 말도 안 되는 제품을 파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 제품의 성능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제품이 이 성능 위험을 발생시킬 특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불이나 AS 규정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줘서 안심시켜야 됩니다. 걱정 마세요.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시면 됩니다. 걱정을 마세요. 만약에 고장나면 2년 동안 무료로 고치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유명해지는 겁니다. 유명한 브랜드라면 어때요? 소비자는 그 유명세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마 저 이름난 기업이 저렇게 유명한 기업이 제품을 그지같이 만들 일은 없을 거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쁘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애라고 다 제품 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름난 브랜드라고 제품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기업은 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일부러 제품을 더 그지같이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부품 싸구려 쓰고 원가 절감해가지고 돈 더 버는 거지.
그런 나쁜 애들 한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봅시다. 심리적 위험. 요거는 소비자가 느끼기에 그 제품이 자신의 이미지라든가 정체성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를 말합니다. 요거에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같은 또래인데 그 양반이 아이고 참 젊은 나이부터 탈모가 생겼어요. 제가 그 양반을 처음 만난 게 20대 후반대였는데 그때도 머리가 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를 그냥 싹 밀었어요. 아예 반질반질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잘됐다. 그런 김에 가발 한번 써봐라. 민머리니까 가발 써도 답답하거나 불편한 거 없을 거다. 그랬더니 싫대요. 가발을 쓰면 자기가 비겁해지고 왠지 지는 기분이 든답니다. 그 양반 성격이 원래 그래요. 되게 직설적이고 남자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은 가발을 쓰면 자신의 그런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사회적 위험. 소비자가 속한 사회나 집단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을 염려할 때 높은 관여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특히나 한국은 이런 경향이 좀 심한 편이죠. 주위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혹시나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을 해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별다방 커피입니다. 스타 머시기 그거.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된장남, 된장녀 이런 신조어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별다방이에요. 별다방 커피를 들고 다니면 세련된 도시인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허세 부리는 멍청이 느낌을 준다는 거죠. 별다방 개들의 마케팅은 뭐냐면 문화 현지화예요. 현지 문화에 스며드는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개들이 한국 문화를 파악하는데 실패해서 현지화하는데 실패해서 나온 게 된장남, 된장녀라는 신조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거 정말 재밌어요. 별다방 이후에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커피 전문점 브랜드들이 생겨났어요. 대기업도 뛰어들고 소상공인들도 뛰어들고 아주 그냥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별다방의 실패가 한국 커피 전문점 브랜드들의 양분이 된 겁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반사이익을 받은 거예요. 손에 별다방 커피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볼 것 같아. 나한테 막 된장남이나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별다방이 아닌 다른 커피를 들고 다니면 어때요? 나는 뭔가 도시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된장남 소리를 안 듣잖아. 나는 우리 동네 커피 전문점에서 저렴한 커피를 마신다. 도시적이지만 된장남은 아니다. 이거예요. 별다방이 부정적인 인식을 얻는 바람에 한국 커피 전문점 브랜드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받은 겁니다. 반사이익 받은 거죠. 이러니 마케팅을 싫어할 수가 있나? 정말 재밌어요. 그 잘 나가는 별다방이 글로벌에서 노는 별다방의 문화 현지화가 삐끗했어요. 그리고 그 삐끗 때문에 한국의 커피 전문점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 겁니다. 된장남, 된장녀는 뭐예요? 사회적 위험이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까봐 불안한 거예요. 별다방 커피를 들고 다니면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마케팅은 사회와 문화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봤으면 두 번 보고, 두 번 봤으면 세 번 보고,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제품이 사회적 위험을 일으킬 만한 부분은 없는지 보고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재무적 위험. 이거는 뭐 엄청 간단합니다. 제품의 가격이 비쌀 때 소비자는 더 높은 관여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한가? 당연한 거잖아요. 껌 살 때 요목조목 비교해보고 가격 보고 사는 사람은 잘 없죠. 그냥 고릅니다. 그런데 자동차 살 때 껌 사듯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인터넷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영업사원도 만나보고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거예요.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의 관여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재무적 위험은 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동네 마트에 갔을 때, 아, 정말 귀여워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심쿵했어요. 심쿵.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애랑 걔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아이스크림을 고르는데 엄청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는 초콜릿인데? 이것도 안에 초콜릿 있어. 아줌마, 이거는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걔들한테는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도 엄청난 재무적 위험을 가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한 개 사 먹으면 그날 받은 용돈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지. 이것처럼 가격은 소비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재무적 위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혹시나 재무적 위험이 있지는 않은가? 이걸 파악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 소비자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떤지, 통계청 같은 데 찾아가서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심쿵사 스토리의 뒷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그래서 그 꼬맹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먹고 싶은 거 골라라 그런 다음에 제가 계산해 줬어요. 근데 막대 아이스크림을 보던 애들이 제가 사준다 그러니까 코를 집더라고요. 나도 그진데 그날 돈 좀 썼습니다. 그래도 착한 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걔들이 엄마한테 엄청 혼났을 거라는 거죠. 엄마, 오늘 슈퍼에서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줬어. 이러면 걔는 엄마한테 혼납니다. 낯선 사람이 사주는 거 막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혹시나 야단 맞았을지도 모르는 그 꼬맹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아저씨가 미안해. 니들이 너무 귀여웠다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간 손실 위험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재무적 위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도 돈이죠. 제품을 사는데 소모되는 시간 역시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엄청 바쁜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있죠. 거기서 편집장이 되게 신경질적이고 싸가지 없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편집장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개인 사생활까지도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편집장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출근하자마자 비서한테 옷이며 가방을 휙휙 던지고 운전사가 조금 늦었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 게 그 사람한테는 1분 1초가 모자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이랑은 달라요. 한국의 이른바 로열 패밀리들은 그냥 인간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바쁘기는 개뿔 하는 일도 없는 것들이 바쁘긴 뭐가 바빠. 와, 엄청 오래 걸렸다. 그죠? 감성이 중요하다는 거랑 심리학과 행동학은 가설이라는 거랑
니즈와 원츠랑 그리고 관여도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근데 그거는 다음에 돌마케팅 5번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말이 C가 된다고 진짜로 마케팅 3, 4, 5번을 소비자 분석을 하게 되네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어려운 거 없어요. 소비자 분석은 사람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 분석하는데 뭐가 어렵겠어? 그래서 제가 요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상식으로 이해하세요. 상식. 소비자 분석은 공부하면 어려워집니다. 단어나 개념을 외우려고 들면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냥 상식으로 이해하면 엄청 쉬워집니다. 나는 어떨까? 내가 예전에 그랬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대충 이해됐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의 감성, 욕구, 관여도. 이게 마케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요것까지 생각하면 여러분은 진짜 엄청난 내공을 얻으시는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던 관심법. 이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마음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야. 알겠는가?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 돌마케팅 5번에서 다시 만날 것이야. 만약 그때 안 오는 사람은 내가 똥막대기로 때릴 거야. 알겠는가? 똥말이야. 똥! 돌마케팅을 봐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1인 1닭 우리 또래에서 지는 힘을, 젊을 때 놀자 티렉스에서 콘돔 패키지를, 향기가 있는 책 9번 문고에서 도서 상품권을, F는 서럽다 아싸금요일에서 식사권을, 품질 대비 최저가격 고스트코에서 상품권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야. 협찬 안 주면 똥막대기로 때릴 거야. 내 마음으로 그대들의 브랜드를 잃는다는 것이야. 알겠는가? 끝!